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네. 햄버거가 왜 안 좋냐? 햄버거는 완전 식품인데 그걸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돼서 그래요.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 맛있어서 더 먹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딱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뇌에 관련된 출혈, 뇌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신가요?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학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엔진 때 뺄 때 뭐 네. 그러면서 뭐 엔진에다가 뭐 첨가제 넣고 하면은 엔진에 쌓여 있는 카본이 사라져서 엔진이 깨끗해지듯이 우리 혈관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생각 틀린 거죠? 틀린 이유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장기별로 재생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피부 다쳤을 때 잘 재생되고 네. 위장벽 잘 재생되고 특히 간 같은 경우는 70%가 손실돼도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뇌세포나 혈관벽 세포들 다 재생 한계가 있는데 혈관벽 세포의 재생 한계를 넘을 정도로 손상이 되면 그게 이제 흉터로 남고 그게 동맥경화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생 한계를 넘쳐서 다치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잘못된 생활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게 씻는다라는 게 무의미한 이유가 혈관벽의 재생 한계를 넘기 전에 하셨으면 이제 그대로 재생이 되겠지만 대부분 다 넘는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흉터가 된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혈관을 다치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배 안 피는데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만 있어도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술도 많이 안 먹는데 어떡하지?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업계에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가 결국은 비만 치료제가 당뇨약이지 않습니까? 네. 당뇨 출발점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당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예, 그리고 또 살도 빼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고혈압 약을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는 상태로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 정상인에게서 동맥경화는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어떤 위험 요인이 생기느냐 딱 5가지만 일반인 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 2가지, 그다음 담배, 술 얘네들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고혈압은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고 계속 압력을 담배는 화학적으로, 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뭐 에탄올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나 아니면 혈압의 변화 등으로. 그래서 일단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혈액 안에 이분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다. 네. 뭐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원래 가야 될 곳에 잘 가면 좋은데 상처난 곳에 이렇게 숨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요. 그럼 혈관벽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네. 콜레스테롤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면역세포가 그걸 잡아먹어요. 그럼 끝난 일인데 근데 이 고혈압이나 그런 문제가 계속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풍부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잡아먹고 계속 잡아먹습니다. 계속 잡아먹는데 결국 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면역세포가 와서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이기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인 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쌓여요. 왜냐면 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쌓여서 콜레스테롤이 점점 축적될수록 안쪽으로 점점 좁아져서 혈관벽 안으로 이게 점점 혈관벽 내경이 좁아지는 상태, 이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무섭지만 전신 혈관에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 보통 5년에서 한 20년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위험량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맥경화증이 점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석회화 이런 네네.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제 와이프도 네. 뭐 석회화가 좀 발견이 네네. 돼서 병원 가서 좀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설명 좀. 석회화는 몸에서 그 동맥경화증을 땜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땜질? 예, 망가졌기 때문에 마치 이제 도로에 구멍이 나면 일단 미봉책으로 여기 일단 시멘트로 덮자 네. 하는 것처럼 몸에서도 칼슘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제 못생겼지만 가서 칼슘 성분이 가서 덮어버리자. 네. 그래서 석회화가 있으면 그 석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석회화가 생겼다는 이유가 엄청난 동맥경화가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너덜너덜하면 네. 이 도로는 통행량도 엄청 많고 네. 중장비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구나. 네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석회화가 잘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 동맥경화반이 안정되는데 네. 이게 군데군데 석회화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경우엔 네. 굉장히 위험한 동맥경화가 지다가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석회화를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석회화가 생긴 부분은 혈관벽 안쪽이 아니고 대개 혈관벽 중간 바깥쪽이거든요. 네. 전혀 해서는 아니고 안쪽 벽은 아주 흐물흐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동맥경화반을 내과적으로 아니 외과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석회화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됐네요. 와이프가 가슴 쪽에서 석회화가 발견이 됐는데 석회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회화가 진행된 거다. 굉장히 투박한 보상작용이 몸에서 이제 네. 이걸 돌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몸이 필사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냐. 필사적으로 땜질을 하고 있냐. 네,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동맥경화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렇구나. 근데 또 동맥경화를 염증 질환으로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입장이 아니라 그게 명백한 정론이고 염증입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염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염증의 정의가 네. 외부 물질이건 내부 물질이건 몸에 안 좋은 물질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뉘는데요. 선천 면역이 이제 중요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선천 면역의 주인공은 면역 세포예요. 네. 그 면역 세포는 조직에 살고 있는 대식 세포 아니면 혈액에 살고 있는 중성구. 얘네들이 대식 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그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사건이 염증이거든요. 우리가 다쳤을 때 이게 농이 생기는 게 여기에 있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이 외부 병균을 죽이는 바람에 중성구와 대식 세포에 시체가 있는 게 농이거든요.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보통 여러분들이 열이 나고 발적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네 가지 증상만 얘기하는데 만성 염증은 그런 증상이 굉장히 덜 생기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발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없애기 위한 면역세포의 반응 자체가 염증인 거죠. 그래서 이 염증 자체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염증은 콜레스테롤 없애기 위한 활동들인데 이 염증이 더 힘이 세지면 염증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은 과잉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거기를 예쁘게 불을 끄려고 뭐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때려 부시고 뭐 어떻게 뭐 홍수처럼 그냥 물 때려 붓고 뭐 옆에 뭐 정상적인 차가 있어도 비키고 뭐 난리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과잉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상황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더 과잉 반응해서 걔네들 완전히 무찌르고 나면 거기가 이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이 계속 망가진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또 들어오고 면역세포 감당 안 되니까 다른 면역세포 또 부르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크게 하자 해가지고 근데 그런 면역 반응을 또 과민하게 자극하는 게 당뇨고요. 당뇨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을 계속 갖다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흡연은 거기를 또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화학적 물질들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그 병태 생리학적으로는 만성 염증 과정이 수년간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한 만성염증입니다. 네, 동맥경화증.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혈관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까지 막히기 전까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 관련된 질환들은 뭐 조용한 살인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요거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던지신 얘기가 일단 좀 틀린 얘기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부 다 사실 증상이 없고 오히려 약을 쓰면서 부작용을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예민해지죠. 사실은 맞아요. 이 위험 요인들 자체가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동맥경화가 생겨서 완전히 막힐 때까지도 아무 증상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도 이 큰 혈관이 머리에 올라가는 4개인데 심지어 2개가 막혀도 전혀 처음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혈관들이 우회로가 잘 발달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막혀도 모를 정도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몸에서 혈액이 올라가기 힘들지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환자분이 어떤 상황, 만약 목욕을 했다, 탈수가 됐다, 아니면 굉장히 과로를 했다, 땀을 많이 뺐다, 설사나 구토를 했다, 피를 흘렸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뇌졸중이 그 당시에 유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혈관이 막힌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그 뇌졸중에서 동맥경화증이 적은 상태로 있어도 그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있어서 흐물흐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그게 20년 동안 애지중지했었는데 파열되면 터집니다. 그 안에서 터지면 거기 혈액을 지나가던 혈소판이 그 안을 보고서 출혈이라고 착각을 해요. 혈관이 터졌다고. 왜냐하면 혈관 터질 때 나오는 콜라겐 같은 성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혈소판은 그 성분이 안 나올 때까지 거기를 완전히 핏떡을 만들어요.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거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은 몇 년, 몇십 년에 걸친 느린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도 못 느끼고 심지어 막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돼버리면 몇 분 만에 그 혈관이 전체가 막히면서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졸중은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건 장전만 한 거고 방아쇠를 당기는 게 혈전이 생기는 사건이다.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줘야만 뇌졸중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난 담배 안 피니까 술도 많이 안 마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고혈압 관리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담배랑 술 다 하고 있는데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네네. 분들한테 충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충고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위험 요인을 이제 있으면 나는 운명적으로 그 위험 요인이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한 이유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되는 고혈압, 조절되는 당뇨, 조절되는 고지혈증은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어 큰일 났어가 아니고 나 고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되고 있어 고혈압 없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당뇨가 있지만 내가 잘 조절하고 있어 나 당뇨 없는 사람이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높은 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높아, 나 지금 혈당이 높아, 콜레스테롤이 높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몇 년을 쌓여서 혈관 합병증이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있다면 잘 조절하면 되고 없어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왜냐면 본인이 잘 체크를 못했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제 늙어가거나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본인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교수님 책 제목을 보면 뇌가 멈추기 전에라고 네. 그 책 제목을 달아 놓으셨고요. 네. 결국 이 말씀인즉슨 네. 터지면 끝났어. 네네. 터지기 전에 조심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뭘 먹어라 네네. 이런 것들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네네. 좋아하고. 그게 굉장히 비과학적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네. 소장에서 흡수할 때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네. 화학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아, 화학 성분. 그래서 완전 분화된 단량체의 화학 성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먹든 분해되고 나서는 다 동일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 멀티비타민 이런 거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럼 비타민 같은 건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먹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비타민도 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불필요하게 드시는 거죠. 아무튼 그 뭐 용류나 소세지, 햄 이런 걸 먹는 건 안 좋다라고 하는 임상 연구 결과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감미료, 조미료 때문에 그 음식을 맛있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다가 그만두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 계속 먹게 되고 디저트는 더 먹게 되고 그 이유가 그 감미료, 조미료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동기가 더 유발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햄이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 왜 안 좋냐? 많이 먹게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다하게 예. 섭취하기 때문에. 햄버거가 왜 안 좋냐? 햄버거는 완전 식품인데 그걸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돼서 그래요. 햄버거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김까지 다 먹게 된단 말이죠. 또 감자튀김에다가 마요네즈 소스까지 얹어서 네,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먹게 되면 순식간에 본인이 이제 뭐 보리밥 같은 거 먹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1000칼로리 이상을 갑자기 순식간에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 맛있어서 더 먹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야.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기호학적인 거지 생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좋다. 단 과잉 칼로리가 되지 않게만 조심해라. 이게 가장 과학적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딱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혈압계를 당장 사라는 겁니다. 이 혈압계, 고혈압을 진단하는 건 병원에서 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진단하는 겁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요. 예. 다 틀려요. 예, 그게 사실 혈압은 제가 아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환자분의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혈압을 자율신경계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반드시 한마디 써 있는데 안정시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프거나 우리나라 사람은 거꾸로 하죠. 내가 머리 아프다 혈압계 좀 가져와 이러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재면 안 돼요. 누구나 올라가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또 보통 건강검진을 아침에 받으러 가거든요. 네. 아침에 헐레벌떡 막 씻고 또 아침 일찍 안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부랴부랴 막 뛰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부터 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진료를 하면 참고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숙제를 해줘. 집에서 적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혈압계를 한 5만 원짜리 정도 사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 원짜리 정도 팔뚝 혈압계를 사시고 네. 집에서 오전에 한 2분 정도 명상을 하시고 기분 좋을 때 스트레스 받거나 아플 때는 하지 마시고요. 아주 괜찮을 때 그럴 때 팔뚝과 심장과 혈압계 높이를 동일하게 해놓고서 2분 명상 후에 버튼을 누르시고 혈압이 나오면 지우고 두 번째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두 번째 혈압을 본인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같은 기준으로 하시면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본인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혈압을 다 재보시고 그때도 다 정상이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혈압을 재면 본인이 혈압이 낮을 때만 믿거나 높을 때만 믿거나 맞아요. 그리고 또 혈압 낮아야 되는데 네. 바람이 담기니까. 네, 선택 편향 행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잡고 하시면 고혈압을 이른 시기에 환자분들이 집에서 진단하게 되고 집에서 혈압을 잴 땐 140에 90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130에 80 기준으로 그 혈압을 넘어가게 되면 나는 고혈압이다. 6개월 이상 계속 넘어가면 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혈압이 나와야 되냐? 120대, 110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선 120만 넘어도 고혈압 위험이 있다고 표현하고요. 140에 90을 넘어가면 약을 곧 먹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워낙 혈압들을 조절 안 하셨기 때문에 160, 180 되는데도 조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 고혈압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애매하신 수준에 140 좀 넘으면서 그냥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백하게 나쁩니다. 혈압계를 사라. 네. 참고로 저도 혈압계는 집에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네.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당장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조하시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유산소 운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을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을
그 뇌졸중 분호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네. 환자분들의 나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뇌졸중이 가장 많이 생긴 연령대가 70대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산소 운동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해야 되는 수준, 가장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알려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만약 걷기를 했다, 그럼 네. 7,000보 이상을 걸어라. 7,000보. 예, 그리고 그 정도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환자분이 뇌졸중 환자인데 내가 아직 3, 40대다. 그럼 원래 다른 심폐기관을 증강시키는 여러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뇌졸중이 이제 심각하게 왔거나 이제 재활이나 여러 가지 이게 결부돼 있으면 이런 유산소 운동 정도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게 말씀드리는 건 근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코어 근육은 확실하게 그 볼륨을 유지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근육들한테는 별로 이제 살이 안 가게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을 빼주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산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전부 다 비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 목적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코어 근육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요즘 걷기 열풍에 이어서 또 러닝 열풍이 네.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유산소 운동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면 교수님 저 걷는 게 좋아요? 뛰는 게 좋아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실 거거든요. 네, 그 사실 이게 이런 열풍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 예, 그리고 이게 운동에 대한 관심은 좋은데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그 패션처럼 트렌드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깅이 좋은 건 맞는데 진작 조깅을 그냥 꾸준히 하는 인구가 있었으면 그냥 적당한 거죠. 근데 지금 누구나 조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열풍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운동이건 좋은 운동이나 나쁜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많이 먹는 게 나쁜 것처럼 운동도 너무 과하거나 과하고 안 하는 게 안 그리고 좋은 러닝도 안 좋은 게 무릎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해버리면 그럼요. 당장 무릎에 충격이 갈 수밖에 박지성 선수는 30세 무릎 연골이 없어서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다하게 쓰게 되는 건 혈관에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혈관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골격계나 연골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습관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조심하고 운동 뭐 꾸준히 하고 뭐 이렇게 그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교수님께서 내리셨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렇게 꾸준히 했던 환자들이 좀 뭐 드라마틱하게 뭐 변했다라든지 뭐 엄청 좋아집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 그건 주시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제가 이제 오면 무조건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뭐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 동안 환자한테 여지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환자분들하고 저희들 이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환자분들이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계속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짜 살을 많이 빼고 운동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히게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염증을 보게 되는 CRP라는 수치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연구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다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들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한테 꼭 예약을 해서 한번 처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오시면 안 되는 게 전 뇌졸중 환자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퀴즈에 나갔던 것도 저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만나선 안 될 교수님과 네,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연 얘기도 질문에 있어서 좀 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아주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네, 금연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런 질문도 있어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담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거처럼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 다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네네네.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의사 만나면 또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과거보단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어도 담배만으로도
동맥경화와 뇌졸중, 뇌출혈 다 생길 수 있거든요. 담배만으로도요? 담배만으로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혹시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전자담배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담배가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몸에서 이 피부라는 게 굉장한 외부 병균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가장 병균에 취약한 곳이 어디냐 하면 호흡기예요. 공기를 통해서 바로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장벽을 가장 느슨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렴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가장 약한 호흡기를 통해서 1000개가 넘는 독성 물질을 순식간에 몸에다 넣는 과정을 하는 게 흡연입니다. 근데 사실 몸에 본인이 이제 여기에 중독이 된 건 니코틴 때문에 중독이 되셨는데 그 안에는 타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화학 성분들이 많은데요. 의학적으로는 그 성분 중에 도대체 뭐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연구도 잘 안 해요. 그냥 이 담배 자체가 너무 나빠서 이 성분들 중에 뭐가 영향을 줬겠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담배 피시는 분이 제일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하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담배 자체가 미세먼지니까. 어마어마한,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그냥 미세먼지의 심각한 그 통 안에 혼자 갇혀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배가 그 독성 물질이 혈액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멀쩡한 혈관에 그 독성으로 틈을 만들 수 있고 염증을 과다하게 만들 수 있고 콜레스테롤 더 부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담배는 이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KTNG 주식을 파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살짝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질문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ETF 쪽 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거꾸로 좀 비틀어 보면 노후 생활이 길어질 수 있다. 즉 장수할 수 있다. 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투자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좀 더 장수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네. 이런 뇌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 미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과거에 굉장히 성공적인 고혈압 캠페인으로 우리나라의 고혈압의 정도와 고혈압 약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심지어 시골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굉장히 좋은 혈압약을 보건소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인 부분이라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부분인데, 금연, 금주 다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캠페인이 좀 덜한 부분이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전부 다 대사성 이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중에 특히 당뇨와 관련된 부분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항상 이게 전 세계적 국가를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마른 OECD 1위 국가가 일본이고 2위는 한국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비만이 더 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살찐 할머니, 할아버지 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찌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른 비만이 많아서 얼굴,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는 이렇게 볼록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뚱뚱한 것만큼 안 좋거나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대사성 이상의 핵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당뇨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만에 대한 국가적인 캠페인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 살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한 노년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면서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혈압계 꼭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혈압계 하니까 생각나는 회사가 일본 회사여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쓰고 있는 혈압계도 일본 회사거든요. 네네. 어딘지 아시죠, 교수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내가 멈추기 전 꼭 책을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